여성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연 500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여성과 글쓰기라는 주제를 다룬 20세기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로 꼽히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오늘 읽어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페미니즘과 모더니즘의 대표적 작가이고요. 이 책은 1929년 첫 출간이 됐고 1928년 케임브리지에서 발표한 두 강연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편견 없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경제적인 자립,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죠. 책이 나온 지 90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페미니즘 관련 책이 있지만 이 책이 특히 좀 더 돋보이는 부분이라면 당시 남성 독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진실, 즉 페미니즘의 주장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을 남성의 주목을 끌어내도록 정교하게 계획된 글이다 라는 점인데요. 울프 본인이 이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하고요. 매력적인 대화체와 우아한 문체, 시적인 흐름 등이 활용됐습니다. 저는 펭귄 클래식 이소연 옮김 버전으로 2장과 3장의 일부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예리한 관찰자들이 각기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여자에게 교육이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나폴레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존슨 박사는 그 반대로 생각했고요. 여자는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여자에게는 영혼이 없다고도 한 야만인들도 있었죠. 반대로 여자도 반쯤은 신성한 데가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여자를 숭배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고매하신 현인께서는 여자의 머리가 더 얄팍하다고 주장했죠. 또 어떤 사람은 여자의 의식이 더 심층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괴테는 여성을 찬미했고 무솔리니는 경멸했죠. 어딜 보아도 남자는 여자에 대해 생각하고 또 제각기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앞머리에 A, B 혹은 C를 붙여가면서 아주 깔끔하게 발췌문을 써가며 책을 읽는 학생을 질투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반면 내 노트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엉망진창으로 낙서하듯 쓴 메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건 비참했고 당황스러웠고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진리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단 한 톨조차 남김없이 말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여성과 픽션이라는 주제의 연구에 큰 공헌이랍시고 여자는 남자보다 몸에 털이 적게 난다거나 남의 제도 사람들은 사춘기 연령이 9살이라는 아니 90살이던가?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 알아볼 수가 없군요. 사실을 덧붙이는 일은 아무래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아침 내내 일했는데도 뭔가 내놓을 만한 중요한 결과가 없다는 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W에 대한 진실을 얻을 수 없다면 간결하게 이렇게 부르기로 하죠. 미래의 W에 대해 고민할 것도 없지 않은가요? 여성과 여성이 미치는 영향력, 정치, 아동, 임금, 도덕 등 그 어떤 분야든 간에 을 전공하신 저 많은 신사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건 그분들이 아무리 수적으로도 많고 박식하다 해도 순전한 시간 낭비처럼 보였죠. 그들이 쓴 책은 그저 펴지도 말고 지나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옆에 앉은 친구처럼 결론을 쓰고 있었어야 할 곳에 무력하게 자포자기 상태로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을, 한 인물 형상을 그리고 있었죠. 그것은 여성의 정신적, 도덕적, 생리적 열등성이라는 제목의 기념비적 저서를 집필하느라 바쁘신 폰 X 교수의 얼굴이자 형상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그는 여성에게 호감 가는 남자는 아니었죠.
몸집이 큰 데다 턱은 두툼했고 여기에 균형이라도 맞추듯 눈은 아주 작았고 얼굴은 또 붉은색이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그는 일을 하면서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글을 쓰면서 해충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죽이고 나서도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듯이 종이에 펜을 찔러대면서 말이죠.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벌레를 죽여야만 했고 그렇게 한 뒤에도 분노나 화가 통 가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나는 그 벌레가 그의 아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물었죠. 아내가 기병장교와 사랑에 빠지기라도 한 걸까? 그 기병장교는 몸이 호리호리한 데다 우아하고 아스트라한 모피옷을 입은 사람이 아닐까? 프로이트 이론을 빌려보자면 혹시 어린 시절에 예쁜 여자아이한테 놀림을 받았던 건 아닐까? 어렸을 적에도 그는 그다지 어여쁜 아이일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여성의 정신적, 도덕적, 생리적 열등성을 논하는 위대한 저작을 집필하고 있는 그림 속의 교수는 매우 화가 나고 추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오전 내내 소득 없이 끝난 작업을 마감하는 게으른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나태함에서, 이런 우리의 몽상 가운데서 때때로 침잠해 있던 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굳이 정신분석학이라고 고상하게 부르지 않아도 심리학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만 떠올려 보아도 노트 속에 그린 분노에 찬 교수의 초상은 나의 분노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죠. 내가 몽상에 빠져 있는 동안 분노가 내 연필을 낚아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거기서 무얼 했던 걸까요? 관심, 혼란, 흥분, 권태, 이 모든 감정들이 아침 내내 연달아 솟아오를 때 나는 그런 감정을 알아볼 수 있었고 이름 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분노라는 검은 뱀이 이런 감정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분노가 숨어 있었던 거야 라고 그림이 말해주더군요. 그 그림은 곧바로 그 분노의 악마를 떠오르게 하는 한 책을,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정신적, 도덕적, 생리적 열등성을 논한 교수가 쓴 문장이었죠.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뺨은 달아올랐습니다. 왈칵 분노가 치밀었죠. 이런 상황은 좀 바보스럽기는 해도 특별히 이상할 건 없었죠. 누구든 천성적으로 숨을 시근시근 쉬면서 기성복하게 타이를 메고 2주일 동안 수염도 깎지 않은 듯 보이는 자그마한 체구의 남자보다도 옆자리의 학생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열등하다고 말하는 걸 듣는다면 좋아할 리가 없죠. 누구한테든 어리석은 허영심이 있는 법이겠죠. 그건 인간만의 본성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분노에 찬 교수의 얼굴에 수레바퀴와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교수의 얼굴이 불타는 덤불이나 타오르는 혜성 따위로 보일 때까지 말이죠. 어쨌든 그것은 이내 인간과의 유사성이나 인간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환영과도 같은 것이 되었죠. 그러고 나니 햄프스테드 히스 공원 언덕 꼭대기에서 불타고 있는 장작단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내가 품었던 분노의 원인이 밝혀졌고 분노도 사위였습니다. 그러나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교수의 분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교수들은 왜 화가 났던 것일까요? 이런 책이 남긴 인상을 분석할 때면 항상 거기에 뜨거운 기운이 존재했거든요. 이 열기는 다양한 형상을 취하곤 했습니다. 풍자로 드러나기도 했고 때로는 어떤 감정으로, 호기심으로, 비난으로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운도 있었는데 그건 자주 등장했지만 곧바로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분노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그 분노는 지하로 들어가 다른 온갖 종류의 감정과 한데 섞이곤 했습니다. 그러한 분노가 남기는 기이한 파장을 두고 판단해 보건대 그건 단순하고 개방된 분노가 아니라 위장한 채 숨어있는 복잡한 분노였습니다. 책상에 쌓여있는 책더미를 바라보자 이유가 무엇이든 이 책들은 하나같이 나의 목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책들은 학문적인 면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교훈과 흥미롭거나 지루한 사실, 피지섬 주민의 관습에 대한 매우 특이한 사실이 가득하긴 해도 말이죠. 그 책들은 진리의 흰 빛이 아니라 감정의 붉은 빛 속에서 쓰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 책들은 다시 중앙창구로 돌아가서 각각 그 거대한 벌집 안에 자기 자리를 되찾아 가야 합니다. 그날 아침 작업에서 거둔 것이라고는 분노라는 한 가지 사실뿐이었습니다. 교수들은 나는 그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책으로 다시 돌아와 물었죠. 왜지? 비둘기와 고풍스러운 카누를 바라보며 회랑 기둥 아래 서서 또다시 물었죠. 왜 그들은 화가 났던 것일까? 이 질문을 다시 하면서 나는 점심을 먹을 곳을 찾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잠시 분노라고 이름 붙여 부르는 것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그렇게 물었죠. 이게 바로 영국 박물관 근처의 어느 작은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는 동안 내내 계속되었던 의문이었습니다. 앞서 거리에 앉았던 사람이 오후에 일찍 나온 석간신문을 의자에 남겨두었더군요.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나는 한가롭게 기사 제목을 훑어보았습니다. 큰 활자체가 신문 지면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남아프리카에서 큰 수익을 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보다 조금 작은 활자로 나온 기사에는 오스틴 체인벌린 경이 제네바를 방문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고기 자르는 도끼가 사람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는 소식, 재판관이 이혼 법정에서 여성의 부덕함을 지적하며 언급했다는 소식, 이 밖에 다른 뉴스가 지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여배우가 인기가 떨어져 한동안 활동이 없다는 뉴스, 안개가 많이 낄 것이라는 일기예보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지구에 잠깐 들른 방문자라도 이 신문만 보면 틀림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증거로부터 영국은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 교수가 발휘하는 영향력을 당연히 감지하겠죠. 권력과 돈과 영향력이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신문사의 편집장이자 부편집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외무장관이고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경주마와 요트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주주들에게 200%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선단체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수백만 파운드의 기금을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배우를 추락시킨 자였으며 고기칼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이 사람의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자였습니다. 살인자를 석방할지 유죄를 선고할지 교수형에 처할지 풀어줄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좌지우지 못하는 것은 안개밖에 없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는 화가 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여성에 대해 쓴 글을 읽을 때면 나는 그가 말하는 내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공정하게 논쟁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에 집중합니다. 독자들 역시 그 주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 교수가 여성에 대해 냉정하게 썼다면, 명백한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면, 결과가 이게 아닌 다른 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비치지 않았더라면 그 글을 읽은 사람들도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콩은 푸른색이고 카나리아는 노란색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는 그런가 보지 하고 그렇게 대꾸하고 말았겠죠. 하지만 그는 화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내내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간신문을 넘기면서 이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분노는 권력을 가진 자를 따라다니는 친숙한 영혼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죠.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의심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교수들, 더 정확히 부르자면 가장들은 부분적으로는 그런 이유로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알 수 없는 다른 이유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전혀 분노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은 대개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헌신적이고 모범적이며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교수들이 여성의 열등성을 다소 지나치게 강조할 때는 여성의 열등함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에 관심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열성적으로 강조하면서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그에게 진귀한 가치를 지닌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나는 길을 따라 어깨를 서로 부딪히며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죠. 삶은 고되고 어려우며 영속적인 투쟁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용기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아마도 다른 어떤 것보다 환상을 꿈꾸는 생명체인 인간은 삶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우리는 요람 속의 아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자신감이라는 특질을 곧바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함으로써 가능한 것일 테죠. 또한 자신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태어났다고 느낌으로써, 즉 재산이나 지위, 쭉 뻗은 콧날, 롬니가 그린 할아버지의 초상화 같은 것들을 물려받았다고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 빚어내는 애처롭기 짝이 없는 방책이란 셀 수 없으니까요. 상상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정복과 지배를 사명으로 하는 가장에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인류의 반이 모두 자신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이 극도로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사실상 그가 발휘하는 권력의 주요한 원천이겠죠. 그럼 이러한 통찰을 불빛 삼아 실제 현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상적인 삶의 여백에 기록해둔 심리적인 수수께끼들을 푸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어느 날 너무나 인간적이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지가 레베카 웨스트의 책 한 권을 들고 몇 구절을 읽고 나서는 그 악명 높은 페미니스트시군, 남자들은 다 속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고 외쳐서 나를 놀라게 했던 일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외침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왜 웨스트 양이 남성에 대해 무례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에 가까운 언급을 했다고 해서 악명 높은 페미니스트라는 걸까요? 그 외침은 단순히 자신의 허영심에 상처를 입어서 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해친 것에 대한 항의였죠. 여성은 수백 년 동안 내내 남자의 형상을 실물보다 2배로 확대해 비춰주는 마법 같은 달콤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성의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면 세상은 여전히 늪과 밀림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나오는 전쟁의 영광도 모두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남은 양의 뼈조각으로 사슴 모양을 벽에 그리면서 또 부싯돌을 양고기 가죽이나 우리의 미개한 취향에 어울리는 간단한 장신구와 교환하고 있었겠죠. 초인과 운명의 손가락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의 황제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위에 오르거나 왕위를 박탈당하는 일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문명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건 간에 거울은 거칠고 영웅적인 행위 전반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나폴레옹과 무솔리니는 둘 다 여성의 열등함을 그토록 단호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성이 열등하지 않다면 남성을 확대해 보여주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는 왜 여성이 남성에게 그토록 빈번하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를 일부 설명해 줍니다. 또한 왜 남성이 여성의 비평을 받는 상황에 놓이면 그토록 불안해하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즉, 여성이 남성에게 이 책은 그다지 훌륭하지 않다거나 이 그림은 인상적이지 못하다는 등 비평을 내놓을 때마다 남성이 같은 의견을 내놓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성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때면 거울 속 남성의 형상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의 생명력이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아침과 저녁, 적어도 하루에 2번씩 실제 자신보다 2배는 더 큰 모습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남성이 계속해서 판결을 내리고 원주민을 문명화하고 법을 만들고 책을 쓰며 화려한 옷을 입고 연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하여 나는 빵을 잘게 부스러뜨리고 커피를 저으면서 때때로 거리를 지나는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거울에 비친 상은 극도로 중요하다고요. 거기에 바로 생명력이 걸려 있으니까요. 거울의 상은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 영상을 치우면 남성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코카인을 빼앗긴 마약 중독자처럼 말이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 중 반은 그러한 환영 속에서 힘차게 일터로 나아갈 것이라고요. 그들은 아침에 그 환영이 주는 쾌적한 빛을 받으며 모자를 쓰고 코트를 입을 것입니다. 하루를 활기있고 기운차게 자기 자신을 스미스 양의 차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이들 가운데 절반보다 더 우월하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적인 삶에서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오며 사적인 내면의 여백에 그와 같은 신기한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품격 책수다 방송 책방 낭독 중독입니다. 그 당시 순결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렇듯이 여성의 삶에서 종교적인 중요성을 띠었습니다. 또한 순결은 여성의 신경과 직관을 세밀하게 둘러싸고 있었기에 그것을 잘라내어 환한 대낮에 드러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16세기 런던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시인이자 극작가인 여성에게는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을 만큼 불안한 압박감과 딜레마를 의미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남았다면 그녀가 쓴 작품은 무엇이든 간에 억지스럽고 병든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비틀린 불구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쓴 희곡은 하나도 없는 선반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작품은 서명이 되지 않은 채 묻혀 있을 것이라고요. 분명 그녀는 그러한 은신의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가까운 19세기조차 순결관념이라는 유산은 여성에게 익명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커러 벨, 조지 엘리엇, 조르주 상드, 이 내적 투쟁의 희생자들은 모두 남성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리고자 덧없이 애썼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성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은 경멸스러운 일이라는 당시의 관념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관습은 남성이 심어놓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자유롭게 장려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여성이 누릴 수 있는 큰 영광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다.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신은 사람들의 입에 숱하게 오르내린 인물이면서 말이죠. 익명성은 여성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베일 뒤에 숨고자 하는 욕망은 여전히 여성들을 사로잡고 있죠. 여성은 지금까지도 남성만큼 명예의 안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묘비나 표지판을 지날 때면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죠. 엘프, 머트, 체스 같은 남자들은 멋진 여자가 지나가거나 혹은 개가 지나가기만 해도 저 개는 내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자신의 본능을 충실히 따라 그런 생각을 분명 하겠지만요. 그리고 나는 팔러먼트 스퀘어와 지게스 알레나 그 밖의 대로를 떠올리면서 물론 그것은 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땅 한 조각이나 검은 고스모리 남자일 수도 있다고요. 매우 멋진 흑인 여성을 지나치면서 그녀를 영국 여성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들지 않는 것은 여성이기에 누리는 큰 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16세기에 시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난 그 여자는 자기 자신과 투쟁해야만 하는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조건과 모든 본능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풀어놓을 때면 항상 필요하게 마련인 심적 상태와 상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활동에 알맞은 심적 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나는 물었죠. 그러한 평범하지 않은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는 심적 상태에 대한 개념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고는 셰익스피어 비극이 들어있는 책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가 리어 왕이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쓸 당시 심적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이제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시를 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심적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 자신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연하게 그가 결코 한 줄도 휘갈겨 쓰지 않았다 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예술가가 직접 자신의 내면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였을 것입니다. 루소가 언급함으로써 시작되었죠. 어쨌든 19세기까지 자의식은 매우 발달하여 문인이 자신의 심경을 고백록이나 자서전에 묘사하는 일은 하나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전기가 집필되었고 그들의 사후 서간집이 출간되었죠. 그리하여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리어 왕을 쓸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칼라일이 프랑스 형병을 쓸 당시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플로베르가 마담 보바리를 쓸 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 키츠가 다가오는 죽음과 무관심한 세상과 싸우며 시를 쓰고자 할 때쯤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고백과 자기 분석의 근대 문학을 살펴봄으로써 천재적인 작품을 쓰는 것은 거의 언제나 평범하지 않은 고난을 거치며 나온 위협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그러한 천재적인 작품이 전적으로 완전히 작가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되게 물질적인 상황은 이에 불리하게 되어 있죠. 개는 짖고 사람들은 회방을 놓을 것이며 돈은 부족하고 몸은 쇠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더욱 심각하고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악명 높은 무관심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신화 소설, 이야기를 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플로베르가 정확한 단어를 찾았는지, 칼라일이 이런저런 사실을 세밀하게 확증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하지 않는 것에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키츠, 플로베르, 칼라일 같은 작가들은 특히 창조력이 왕성한 젊은 시절에 온갖 형태의 산만한 주변과 낙담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저주의 말과 고통의 비명이 자기 분석적인 책과 고백록과 같은 저 책들에서 들려옵니다. 위대한 시인들의 비참한 죽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시에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구상되는 시점에서부터 완전하고 결함 없이 태어난 책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빈 서가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극도로 더 심했을 것이라고요. 첫 번째로 자신만의 방을 갖는 것은 19세기 초까지도 부모가 몇 안 되는 부자이거나 매우 지체 높은 귀족이 아니라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용한 방이나 방음이 잘 되는 방은 말할 것도 없었죠. 아버지가 인심 쓰듯 주는 여성의 용돈이란 필요한 옷을 사입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키츠나 테니슨, 칼라일 같은 가난한 남자들조차도 누릴 수 있었던 도보 여행, 짧은 프랑스 여행, 매우 초라할지언정 가족의 요구나 횡포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독립된 숙소와 같은 진정제가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요. 이러한 물질적인 어려움은 매우 극심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어려웠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환경이었죠. 키츠나 플로베르, 다른 재능 많은 남자들이 견디기 어려워했던 세상의 무관심은 여자의 경우에는 무관심을 넘어선 적대감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하듯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써라. 나는 상관없다. 세상은 실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쓴다고? 내가 쓴 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럴 때 뉴넘 칼리지와 거튼 칼리지의 심리학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을까? 나는 서가의 빈 공간을 다시 한번 바라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낙담이 예술가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재어볼 때이니까요. 우유 회사에서 보통 우유와 A급 우유가 쥐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봤던 것처럼 말이죠. 쥐 2마리를 나란히 우리에 가두어 넣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눈치를 보며 소심해 보이는 몸집이 작은 쥐였고 다른 한 마리는 몸에 윤기가 돌고 겁이 없고 몸집이 큰 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술가로서의 여성에게 어떤 음식을 먹였을까요? 나는 자두와 커스터드가 나왔던 그 저녁 정찬을 떠올리면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석간신문을 펼치고 버커네드 경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버커네드 경의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의견을 그대로 옮기는 수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잉주임 사제가 거론한 내용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할리가에서 전문의가 고함을 지르며 메아리를 불러일으킨다 해도 나는 머리카락 한 올 쭈뼛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스카 브라우닝 씨의 언급은 인용하겠습니다. 브라우닝 씨는 케임브리지에서 저명한 인사였고 거튼과 뉴넘 칼리지 학생의 시험 감독을 맡기도 했으니까요. 오스카 브라우닝 씨는 이렇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시험지 답안을 살펴본 후에 드는 생각은 점수와는 상관없이 가장 뛰어난 여자라도 가장 못난 남자보다 지적인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후에 브라우닝 씨는 다시 방에 올라갔습니다. 뒤이어 일어난 바로 이 이야기가 그를 어떤 형체와 위험을 지닌 인간 형상으로 친근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방으로 돌아간 그는 마곡간에서 일하는 소년이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해골에 가까웠는데 뺨은 움푹 들어가고 누르스름한 데다 이는 시커멓고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서로군. 정말 사랑스럽고 마음이 무척이나 고운 녀석이야. 브라우닝 씨가 말했습니다. 이 두 장면은 항상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전기가 왕성하게 출간되는 오늘날 이 두 장면은 실제로 서로를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위인의 견해를 그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 해도 중요한 인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의견은 50년 전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고매한 의도에서 딸이 집을 떠나 작가나 화가, 학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스카 브라우닝이 뭐라고 말했는지 봐라.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겠죠. 오스카 브라우닝 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터데이 리뷰도 있고 그레그 씨도 있습니다. 여성 존재의 본질은 남성의 부양을 받으며 남성의 시중을 드는 데 있다. 그레그 씨는 단호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성에게 지적인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남성의 견해는 숱하게 많습니다. 아버지가 이러한 주장을 큰 소리로 읽어주지 않는다 해도 여자아이들은 누구나 혼자 그런 주장을 글로 읽을 수 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그러한 글은 분명 여성의 활동성을 끌어내리고 여성이 일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넌 저런 일을 할 능력이 안 된다. 등등 여성이 항의하고 극복해야 할 주장들이 항상 존재했죠. 아마도 소설가에게 이러한 병규는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수한 여성 소설가들이 존재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화가의 경우에는 그러한 병균에 아직 독소가 남아있습니다. 음악가의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러한 병균이 활발하고 독성도 극도로 강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성 작곡가는 셰익스피어 시대의 여성 배우가 섰던 그 자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셰익스피어의 누이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연기하는 모습은 개가 춤추는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고 닉 그린은 말했죠. 존스는 200년 뒤에 여성이 설교하는 문제에 대해 같은 표현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음악에 관한 책을 펼치면 우리는 서기 1928년 작곡을 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같은 표현을 또다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제르맹 타유페르 양에 대해서는
존슨 박사가 여성 설교자에 대해 말했던 격언을 음악 용어로 바꿔 말하기만 하면 된다. 선생님, 여성이 작곡하는 것은 개가 뒷다리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듯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오스카 브라우닝의 전기를 덮고 다른 책들을 밀쳐두면서 19세기에도 여성이 예술가가 되도록 장려받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죠. 반대로 여성은 모욕당하고 얻어맞고 훈계와 권고를 들어야만 했죠. 이에 반대하고 논박할 필요 때문에 여자들은 신경을 무리하게 써야 했고 활동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모호한 남성의 콤플렉스라는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남성의 콤플렉스는 여성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여성이 열등하다기보다는 남성이 우월할 것이라는 남성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욕망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남성을 눈에 보이는 곳마다 세워두면서 예술의 문뿐만 아니라 정치의 길도 가로막습니다. 자신이 겪어야 하는 위험이 극히 사소한 것이라 해도 아무리 겸손하고 헌신적인 여성이 애원해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베스버러 부인조차도 정치에 대한 열정이 컸으나 자신을 머리 숙여 낮추면서 그랜빌 레버슨 가버경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야만 했죠. 정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격렬하게 행동하거나 많은 논평을 내놓기도 했지만 여성은 만약 질문을 받는 경우에 의견을 내놓는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나 다른 막중한 사안과 관련한 일에는 참여할 여지가 없다는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하여 여성은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 주제, 즉 그랜빌경의 첫 하원연설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에 자신의 열정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장면은 어딘가 분명 이상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성 해방에 맞선 남성 저항의 역사는 어쩌면 여성 해방 자체의 역사보다 더 흥미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튼이나 뉴넘 칼리지의 젊은 여학생들이 사례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이론을 끌어낸다면 이를 주제로 재미있는 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군요. 하지만 글을 쓴 여학생은 순금 보물을 지키기 위해 양손에 두꺼운 장갑을 끼고 막대기를 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